안녕하세요. orlando 캠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을 보시게 되면 일단 다우가 지금 이제 0.27% 상승했고 나스닥이 0.94%, S&P 500이 0.48%, 그다음 러셀이 2.49%로서 러셀이 상당히 많이 상승되면서 아무래도 일단 금리 인하에 따른 기대감이 많이 올라갔던 것이 중소형주로 지금 이제 매기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주가가 좀 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가 엔비디아가 인텔에다 투자하겠다. 자, 그렇게 하면서 주가가 좀 올라갔죠. 자, 그와 더불어서 시놉시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반사적인 이익을 얻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거기서 삭스 중심으로 반도체 중심으로 올라갔던 하루였다. 아무래도 팔란티아 이런 것들은 뭐 영국에서 수주가 들어오니까 좀 올라갔고 테슬라 이런 것들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주는 장이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경기 방어주 중심이 있죠. 월마트라든지 코스코. 자, 그 다음에 통신주 이런 것들은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아직까지는 매기가 안 돌고 있죠. 아무래도 기술주 중심으로 날아가고 있고 금리가 내려가니까 아무래도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장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일단 시장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다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비디아만 좀 상승했고 나스닥은 일단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했죠. 반면에 러셀 보시게 되면 거의 모든 종목들이 거의 다가 상승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러셀 중심으로 좀 중소형주 장세가 일어나고 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또 계절적인 변화도 조금만 알아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계절적인 주시장의 거래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 좀 관찰할 가치가 있다는 거죠. 월가 속담을 보면 로시 하샤나를 팔고 욤키프르를 사라, 이런 유대교 명절 사이에 시장의 성과를 일단 초점 맞추고 있는데, 자, 그런 날들이 있죠. 그래서 그 시간을 팔고 그 시간을 일단 사라, 저렇게 되고 있는데 약간의 조정이 온다면 우리는 조금 일단 가지고 있는 현금이 있다면은 매수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 때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를 보시게 되면 9월 22일 날 월요일 날 일몰에 시작해서 10월 1일 날 수요일 저녁에 끝나는데 시장으로 본다면 9일간의 그 기간으로서 한 7거래일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물론 계절적인 패턴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896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다우의 에버리지를 본다면 조금 있다 그 시간대는 좀 마이너스를 좀 많이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우리가 참고는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3% 정도 되고 있는데, 자, 유대인들이 주이시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금융시장에서. 자, 그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 명제를 지키기 위해서 팔고 떠난 다음에 다시금 산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는 팔 필요는 없겠고 만약에 떨어진다면은 조금씩 일단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현재 투자자 배분 자체가 닷컴의 버블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시장 자체가 거의 50% 정도 상승할 수 있다. 자, 이렇게 JP모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JP모건에 따르면 최근 몇 년 동안 개인 투자들의 참여는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비은행 투자자의 전반적인 주식 배분을 본다면 2007년과 동일한 수준이다. 그래서 2000년도 1분기 시장이 정점을 달았을 때의 전 세계 주식 배분율 54.6%보다도 상당히 낮게 돼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새로운 주식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식 배분이 향후 3년 동안에 이전 최고치인 2000년 수준을 향해서 높아진다면 지금부터 주식 자체가 한 47% 성장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이 현재 한 120조 달러에서 3년 안에 175달러로서 급증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닷컴 버블이 1990년대 중반에 시작해서 2000년 3월에 정점을 찍은 후 그해 말 2001년도에 붕괴가 됐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할 여력이 훨씬 더 많이 남아있는 것이 현재 시장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경제지표 하나 보겠습니다. 컨티닝 잡리스 있죠. 계속 실업 청구 건수가 예측치가 195만 건이었는데 실제치가 192만 건으로서 저번에 192만 7천 건보다도 좀 적게 나왔다. 자, 그렇다면은 저렇게 잡리스를 갖다 크레임하지 않는 것들이 좀 줄어들었다는 말은 아무래도 고용이 조금은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이니셜 있죠. 이제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24만 천 건이었는데 23만 천 건으로서 조금은 적게 나왔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실업 청구 건수가 조금씩은 줄어들고 있다. 좋은 모양이 되고 있고, 자, 필라델피아 좀 페드의 제조업 지수 있죠. 이런 것들도 1.7 정도로 예측했는데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경제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JP모건이 AI를 사용해서 페드의 결정을 갖다 분석을 했는데, 자, 이거는 수년 만에 가장 비둘기적인 성향을 나타낸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수요일 오후에 페드 같은 경우는 금리 결정에 대해서 전망에 많은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를 단행했고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월 의장이 단순히 위험관리 차원의 인하로 규정하면서 아무래도 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죠. 그래서 금리 예측은 좀 혼란을 많이 가중시켰던 것들이 점도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의적으로는 보였지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다가 장 마감 직전에 다시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판에 조금 일단 반등됐던 그 자체가 좀 시장이 일단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나. 자, 그렇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JP 모건 같은 경우에는 AI 기반의 자이너 처리를 사용해서 연준의 성명, 파월의 준비한 평가 이런 것들을 분석했는데 2021년도 이후에 가장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 자, 이렇게 전달을 했고, 또한 지난 모든 회의보다도 훨씬 더 비둘기파적인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는 더 상승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아침장에서 본다면 조금 10년 만기 금리 자체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채권의 수익률이 좀 많이 올라갔다가 다시 일단 금리 자체가 좀 올라가는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지금 이제 CNBC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트레이드라든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아무래도 일단 모든 것들 자체가 전반적인 비둘기파적인 신호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한 주된 이유를 보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2번 더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단 한 번만 인하할 것이다. 저번에 경제 전망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금리 인하가 늘어나고 있고, 또한 노동시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금리 인하에 좀 타당성이 좀 되지 않겠는가. 네, 그로 인해서 금리가 인하가 이렇게 2번씩 일단 단계적으로 된다면 주가는 좀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한 전체적으로 볼 때 위원회 대부분이 핵심 인플레이션이 6년 연속의 목표치를 상회할 가능성이 높은 경제 추세의 회복에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견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물론 인플레이션은 높게 일단 가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가 좀 완화적인 입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거의다가 비둘기파로 우리가 봐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데이비드 테프 역시도 연준과 싸우지 말라,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투자자들 역시도 그럴 계획이 없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거의다가 모든 투자자들이 지금 이제 홀딩 아니면 매수의 관점에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계속해서 이렇게 금리가 떨어지는 한 주가는 달릴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CNBC 스코박스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이 주시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절대로 연준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시장이 연말까지 1.5%의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믿기 때문에 그럴 땐 더욱더 연준과 싸우지 않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연준의 최근 금리 인하와 올해 2차례 더 인하가 있을 것이라는 신호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월간의 연준이 앞으로 전반적으로 비둘기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골드만삭스의 지금 데이비드 맥크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확률 가중의 연준의 금리 경로를 본다면 시장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약간 더 비둘기파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의 금리 인하가 시작일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주가는 조금 더 달리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많은 투자자와 전략가들이 제롬 파월 의장의 회의 이후에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비둘기파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거겠죠. 특별히 2025년도에는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보여주는 그런 점도표를 지적했는데 6월 달에 보여준 것은 2차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것들 더욱더 비둘기파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들, 또한 노동시장 약세를 인정한 것들, 이런 것들도 현재로서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그런 우려에도 불구하고 좀 노동시장을 조금 더 강조했다는 것은 경제를 갖다가 조금 더 균형 있게 변화하는 것으로 지금 이제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런 것들도 아무래도 물론 여기다가 너무 치중하게 되면은 좀 비둘기파적이지 않겠죠. 근데 지금 저쪽에 스태그플레이션보다는 균형을 보는 그런 지금 이제 노동시장에다가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비둘기파적이다, 저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의 비둘기파적인 발언과 지표의 하향 조정 이런 것들이 향후에 4차례 정책회의에서 모두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시티은행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향후 발표될 지표를 통해서 노동 수요가 감소했고 일회성의 간세 효과를 제외한 근원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다, 이런 점들이 분명해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 자체는 아무래도 한 번의 일회성이다, 저렇게 보고 있는 것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비둘기파적인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UBS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10월과 11월의 고용보고서가 각각 11월과 12월 초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래서 이런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연말까지 더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유도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도까지는 아무래도 3.375%의 중간 지점, 내년에는 3.125%의 금리까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가는 좀 더 많이 상승을 할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자, 물론 데이비드 테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주식 자체가 높은 가치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도 항상 경계를 해야 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연준과 싸우지는 않을 것이다.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그럴 생각이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이제 22배수, 23배수까지 가고 있는데 상당히 일단 가치 평가는 높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한 번 더 올라갈 여력은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이런 비둘기파적인 것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다음 테슬라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테슬라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주가는 여전히 조금 하락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전망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의 마크 델라니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성장 전망이 주가에 어느 정도 힘을 실어줄 수는 있지만 현재 수준에서 여전히 주가는 약간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립의 투자 의견을 유지하면서 300달러에서 395달러로서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상향 조정한 이유는 일론 머스크가 있는 테슬라가 향후 12개월 동안의 주가는 한 7% 정도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시장 배수가 높아진 것들, 좀 멀티플을 많이 줬다는 것들이겠죠.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사업이 뒷받침할 수 있다는 성장률, 그런 믿는 성장률이 있다는 것들, 또한 예상 EPS의 추정치가 좀 증가되고 있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목표가를 그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인간형 로봇공학이라든지 자율주행과 같은 분야에서 큰 점유율을 확보한다면 가격의 목표가를 갖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뭐 중국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좀 제한된다든지 제대로 실행되지 못한다면 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미래 성장 전망이 돼서 아주 낙관적이다. 그 다음에 자율주행과 로봇공학의 기회 확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당의 순이익 EPS가 증가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2030년도에 지금 주당 순이익을 갖다가 한 7에서 9달러를 갖다가 보고 있는데 그거보다도 한 20달러까지도 상승을 할 수 있다. 지금 한 1.7달러 정도 되고 있죠. 10배 이상이 일단은 갈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지금 이제 한 4,000달러까지도 보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면은 아무래도 들고 갈 만한 주식인데 지금 관점에서 본다면 뭐 왔다 갔다는 하겠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야 될 그런 종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우리가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TD코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2028년도까지 클라우드 AI 지출이 한 300%까지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그때 일단 달릴 수 있는 한 15개 주식이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러면 이런 주식들이 어떤 것들이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TD코인 같은 경우에 있어서 애널리스트들은 매년 기업들을 대상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지출 계획을 알아보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한 215개 정도 기업을 갖다 설문조사를 했죠. 자, 거기서 클라우드 제너레이티브 AI 자체에 엄청난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2025년도부터 시작해서 2028년도까지는 연평균 성장률 한 60%까지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걸 통해서 자, 회사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회사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회사들은 분산 네트워크에서 실행되는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리고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지출이 연평균 한 60% 정도 기록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고 이는 3년 안에 적어도 지출이 한 4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75%가 생성형 AI 도구를 사용하고 있고 LLM 이런 것들의 도구를 사용하는 빈도를 늘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한 63%가 2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작년에 51%보다 높은 수치고 20% 이상이 4개 이상의 도구를 사용하고 있다. 또 작년보다도 2배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현재 기업의 6%가 클라우드 예산의 30% 이상을 갖다가 생성적 AI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3년 후에는 기업의 42%가 30% 이상을 지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생성적 AI 기술을 통합하는 데 있어서 소프트웨어 개발이 가장 중요한 측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 성장 위해서 클라우드의 제너레이티브 AI 주식을 통해서 우리가 일단 나타날 수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런 회사들 한번 보시면 첫 번째가 오라클입니다. 오라클이 또 3년 동안의 CAGR 자체를 본다면 2018년도까지 27.1%나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프라이스 타켓은 한 336달러로 보고 있다. 1년치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보면 더욱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다음 크리도 이런 것들도 말했던 겁니다. 자, 오라클, 크리도 이런 것들은 누차 말씀드렸던 거죠. 이런 것들도 24.4%나 올라가고 있다. 여기는 뭐 1년 동안의 목표가는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스노우브레이크 보시더라도 한 22.5%가 되고 있죠. 3년 동안의 연평균 성장률 이것도 한 260.29달러 정도까지 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AMD 역시도 마찬가지로 20% 이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191달러까지 갈 수가 있다. 그다음 엔비디아도 마찬가지로 한 20% 19.6%까지 217달러. 그다음에 데이터도 한 19.4% 162달러. D스케일 이런 것들도 19.3%로서 326달러. 요건 일단 지금 참고만 하시고, 연평균 성장률이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까 충분히 이런 주식들은 더 많이 갈 수가 있겠죠. 마소라든지 이런 것들 거의 다 가 있습니다. 말브랜드, 팔토알로라든지 월크데이 이런 것들이 있죠. SAP 이런 것들이 거의 다가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일단은 CAGR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데 요 위에 있는 것들은 더 많이 갈 수 있으니까 우리가 챙기시면서 한번 체킹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인텔의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이 칩 제조업체다가 50억 달러 정도를 투자했는데, 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게 되면 특별히 새로운 파트너십이 PC시장에서 엔비디아에 도움이 될 수 있고 또 인텔의 서브 사업의 지원에도 제공이 될 수 있다. 저 그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인텔의 파운드리는 언급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목요일에 성명을 통해서 두 칩의 제조업체가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컴퓨터용의 개인용 컴퓨터용이죠. 거기서 다세대 맞춤형의 칩을 설계하고 생산하기 위해서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두 회사의 초기 발표 내용에는 칩을 제조하는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에 대한 것은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번 협력 자체가 제품 중심적인 것으로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엔비디아는 인텔과 함께 NV링크라는 상호 연결 기술을 사용해서 엔비디아와 인텔의 아키텍처를 원활하게 연결해 주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래서 NV링크는 GPU라든지 CPU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데이터 센터 내 칩 간에 빠르고 효율적인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강력한 인공지능, 고성능 컴퓨팅의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지원하는 데 아무래도 주력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번 투자를 통해서 인텔이 클라이언트 부분이 있죠. 클라이언트는 PC 사업 전체를 이야기하는 걸 말합니다. 이 부분에서 강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인텔과의 파트너십을 해당 시장에서 더 나은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인텔의 경우는 이 협력을 통해서 서브의 CPU 사업에서 시장 점유율의 침식을 갖다가 좀 늦추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서 어느 회사가 더 많은 이익을 얻을지 이런 것들은 판단하기는 아직까지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인텔의 파운드리 사업의 난관과 고객사의 경쟁 심화를 고려해 본다면은 아무래도 인텔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고, 이번 발표에서 인텔의 파운드리 서비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데이터 센터 고객사의 사업에만 집중된 협력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인텔이 회사 문화에 맞게 AI 스토리를 전개하는 가운데 엔비디아의 거래는 최소한의 인텔 경영진과 투자자들에게는 긍정적인 소식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번에 50억 달러 규모의 투자가 ASML과 시놉시스 이런 데 인텔의 파트너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인텔이 자본 지출에 대한 역량을 갖다가 더욱더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시장 자체를 본다면 ASML 한 6% 상승되고 있고 시놉시스가 한 7%가 상승이 되고 있죠. 특별히 인텔 같은 경우는 시놉시스의 최대 지적의 재산 고객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규모 감축이라든지 이런 시놉시스가 최근에 실망스러운 실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웠지만 요번에 전망을 통해서는 조금은 긍정적이지 않겠나. 자, 그렇게 발표하고 있고, 자, 반면에 AM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은 나쁜 소식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 이유는 CPU 시장에서 인텔과 경쟁하는 AMD 주가는 조금은 하락하고 있다. 5% 정도 하락이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요번에 일단 이렇게 됐던 두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첫 번째는 TSMC에서 생산을 다각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미국에서 칩을 생산할 수 있는 유일한 미국 기업을 지원하는 미국 행정부의 지원일 수도 있다. 또 이 두 가지가 일단 아무래도 초점이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걸 통해서도 ASML과 시놉시스는 올라가고 있는데 AMD는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건 일단 여행 대기업에 관한 이야기인데 많이 급등을 했죠. 자, 그렇다면 그 급등한 이후에 어디에 일단 진입을 해야 되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2025년도에도 경제는 일단 침체를 약간은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대규모의 일단 여행을 즐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항공편은 만석이 되고 있고 기차는 붐비고 전 세계 여행지는
붐비고 있다. 즉 여행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이고 있고 코로나19 이후부터 시작해서 순환적인 성장이 아닌 장기적인 성장 스토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특별한 경험을 추구하는 가족이라든지 일과 여가를 병행하는 직장인 그리고 버킷리스트에 있는 여행을 갖다가 하나씩 달성해 나가는 은퇴자들 덕분에 여행 수요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자, 그 주식 중에 하나가 익스피디아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 가운데 주가가 1년치를 본다 하더라도 상당히 많이 올랐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에 어떤 식의 우리가 저점에서 분할 매수에 들어가야 될지, 자, 그런 것들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피디아의 최근 실적 발표에 따르면은 2025년도 2분기에 예약된 객식 수가 1억 500만 건으로서 한 전년 대비 7%나 증가됐다는 거겠죠. 또한 기업 간의 예약도 전년 대비 한 17%가 증가되면서 16분기 연속으로 두 자리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장세가 상당히 좋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또한 여러 가지 모습 속에서 2023년도에 11월 달에 처음 승인된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는데, 이제 2분기에만 6억 2,700만 달러 달하는 380만 주의 자사주를 매입을 했고, 2025년도 상반기에도 자사주 매입 규모만 지금 이제 560만 주에 달하고 있다. 한 1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자사주를 매입을 많이 하게 되면 결론은 일단 주가는 더 많이 또 갈 수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또한 경영진은 연간 실적 전망을 상향 조정하고 영업 레버리지 개선에 따라서 EBITDA 마진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강조되고 있고, 해외 매출은 미국 부분보다도 빠르게 성장되면서 예약된 숙박일 수도 증가되고 있다. 또한 핵심 소비자 예약 부분을 넘어서 다각화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특별히 B2B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광고 성장은 수익성을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 그래서 여행 수요가 불안정한 경제 지표를 극복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던 순환적 시장보다도 지금 장기적인 강세장으로 전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이 발전될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익스피디아 주봉 차트 한번 보시게 되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일단 지금 좋은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220불대라든지 이런 거 갖다가 지켜주는지 우리가 관찰을 해봐야 되겠고,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도 자, 얼마 있다가 나오고 있죠. 10월 30일 정도에. 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때 또 주가가 반등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내려올 때는 좀 잡아서 들고 가는 그런 방향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또한 웰스파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경기 침체 없이 금리가 인하되게 되면 은행 주가가 일반적으로 상승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반기로 갈수록 은행 주가가 좀 상승할 수 있다. 그래서 JP 모건 같은 걸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코로나 이전이었던 1995년도, 1998년도, 2019년도 있죠. 요 세 차례 금리 인하 주기 동안에 은행주는 아무래도 최저치 대비해서 21%가 상승됐습니다. 요때는 경기 침체가 없을 때였는데, 자, 마찬가지로 경기 침체가 있을 때, 그때 세 차례 금리 인하 1989년도, 2001년도, 2007년도 요때는 금리 인하 이후에 약간 하락했지만 그 후에 내내 약세를 지속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은행을 갖다 금리 인하에 도움을 받는 경기 순환주로 보고 있는데, 경기 침체 없이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이때는 은행주의 상승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투자자들에게 거래에 너무 오래 머물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의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에도 은행이 더 나은 성과를 낼 수는 있겠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한 뛰어난 성과는 모두 3개월 안에 동안에 이루어졌다. 그래서 3개월 안에 동안 주가는 많이 올라가는데 그 이후부터는 크게 올라가진 않는다. 그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8차례 금리 인하 중에서 7차례에서 은행들은 첫 번째 금리 인하 이후 3개월부터 12개월까지는 저조한 성적을 보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S&P 500에 대비해서 우수한 성과는 첫 3개월 동안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3개월 동안은 주가는 많이 올라갈 수가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차트를 한번 비교해 볼 것 같으면 왼쪽에 있는 것은 S&P 50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러셀 2000 지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요 우리에서 한번 봐야 될 것이 요 라인 때 있죠. 그래서 요게 보시게 되면 똑같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보시면 그때가 2025년도 2월 달입니다. 페브르리 요때도 똑같죠. 그때도 여기서 움직이는 거하고 여기서 움직이는 거 똑같이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때가 2월 달입니다. 근데 2월 달에 S&P 500 지수는 이미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갔다는 겁니다. 2월 달 고점을 갖다가. 자, 반면에 지금 이제 요때 보시게 되면 러셀 2000 아직까지도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제 고점을 돌파하려는 그런 입장에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S&P 500이 지금 이제 고점 대비해서 이 정도까지니까 한 8% 정도 더 많이 올라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제 8%를 갖다 더 많이 뛸 수 있는 것 자체가 8% 요거는 뭐 S&P 500 지수에 가는 거니까 이보다는 더 많이 뛸 수 있겠죠. 자, 이 정도에 일단 지금 이제 뛸 수 있는 목적을 갖고 있는 것이 중소형주다. 그렇다면 앞으로 하반기 때는 아무래도 중소형주가 더 많이 달릴 수가 있겠죠. 자, 거기다가 펀더멘탈 본다면 이자가 더 많이 줄어드니까 이자하고 많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중소형주는 이자를 많이 빌리죠. 변동금리를 위해서 돈을 많이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돈들이 없으니까 얘들은 뭐 돈이 많으니까 빵빵하니까 굳이 돈을 안 빌려도 되는데 얘들은 금리에 따라서 자기들의 영업이익, EBITDA 마진 자체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올라가지 못했던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봐서 아무래도 하반기 때는 중소형주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가 이쪽에 많이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지수 한번 보시게 되면 계속해서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 요거 자체가 일단 꺾였다 이렇게 보긴 힘듭니다. 아직까지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다 해서 꺾이는 게 아니라 주세는 타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들고 갈 때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다우도 일단 고점을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가운데 있다. 자, 나스닥 100이라든지 나스닥 역시도 다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소형주만 조금 일단은 직전 고점에서 왔다 있는 상태에 있다. 자, 그렇다면 이걸 돌파하면서 더욱더 갈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쪽에다 더 많은 투자를 하자. 저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근데 10년물 금리 한번 보시게 되면 0.56% 상승이 되고 있고 30년물은 0.92까지도 상승이 되고 있다. 도리어 금리는 올라가고 있죠. 금리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이유는 아무래도 보험적인 성격이다. 자, 금리를 내릴 만한 그 정도의 지금 이제 여력이 되는 것은 아니겠죠. 아무래도 경제가 이렇게 탄탄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있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미란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0.5bp까지 만약에 5bp까지 내렸다. 자, 그렇게 되면 이게 뭐 더 올라가겠죠. 자, 그렇게 시장을 갖다가 자기 나름대로 왔다 갔다 인위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시장에서 다 반응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골드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자에서 0.36% 하락한 3,645를 기록하고 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좀 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200일선과 이익이 많이 크고 있고 스토캐스팅이 또 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의 지금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술적으로 눌리는 거지 요거 자체가 완전히 무너졌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겠죠. 계속해서 주가는 그 골드 값은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반면에 일단 달러 지수 자체는 조금 일단 반등이 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을 갖다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기는 좀 많이 힘든 모양이겠죠. 달러 지수는 100 밑에서 계속해서 연출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자, 그렇다면 달러 지수가 올라가지 않고 밑으로 있다는 자체는 아무래도 돈의 가치가 없으니까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기가 좀 힘든 모양도 있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유동성이 조금은 메마를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이거 자체가 크게 일단 염려되는 부분 아니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현재 시장의 주도주인 지금 엔비디아 한번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입니다. 일봉을 보면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주봉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런 모양이 되고 있죠.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그 위에서 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의 기간과 시간 조정 후에는 다시금 주가는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다는 거겠죠. 자, 만약에 일단 이거 자체가 지금 이제 무너져야 된다면 지금부터 무너져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도 뭐 밸류에이션도 높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자, 결론은 일단은 그 밸류에이션보다는 이익이 계속해서 성장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달릴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런 가운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숨고리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은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빠진다 이렇게 한다든지 그럴 때는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필요할 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